어쨌든 그럼 실적 장세가 곧 온다는 건데. 저는 4월에 오지 않겠나. 4월에. 네,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에 네. 오늘 주제는 바로 2020 경제 전망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이제 박사님께서 또 김작가 TV 고정 게스트로 합류해 주신다고. 아니, 제가 영광이죠. 아니, 박사님 같은 이제 이렇게 경륜과 경력 있으신 분이 합류해 주셔서 그 이코노미스트로서 경제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실 건데 이제 한 달에서 한 2달에 정도 한번 박사님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박사님에 대한 또 모르신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자, 가벼운 소개 한 번만 드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 투자운용팀장 역임하셨죠. 네. 그리고 그 전에 KB 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공모전증권 기업분석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근무하셨고요. 저서로가 이제 7대 이슈로 보는 돈의 역사 2, 돈의 네. 역사 1도 있죠. 예. 두 개 중에서 어느 책이 더 잘 나갔나요? 원이 훨씬. 원이 훨씬 더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플레 전쟁, 그 다음에 그 밀레니얼 이코노미라는 책이 있고, 경제 관련 책만 좀 몇 권 내신 거죠? 한 15권 정도. 15권. 예, 예. 2권은 번역서입니다만 아무튼 네. 그 정도 냈습니다. 야, 15건을 낼 정도의 이제 경험과 실력이 있으신 박사님의 그 현재 주식시장 뭔가 리뷰 및 점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좋게 보고 계속. 왜요? 일단 아니, 좋게 보는 것 치고는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쨌든 3,200 후반대 고점 찍고 하락해서 3,000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정치 현상이에요. 예, 과열됐었죠. 네. 과열됐었지만 그 과열이라고 해서 또 그게 붕괴로 가는 건 또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이제 한참 급등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급등한 다음에 그 가격이 정정했느냐를 우리가 좀 약간 머리를 식히고 이렇게 점검해지는 시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산을 우리가 고개를 크게 한번 오르면 깔딱 고개를 오르고 나면 네. 약간 능선도 만나고 그죠. 또 약수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산을 올라가는 중에 약수터 만나는 그래서 물 수분 보충 중이에요. 야, 표현이 너무 좋네요. 예, 요 멘트 지금 오늘 처음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얼마 전에 저기 그 아차산에 이렇게 아들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렇더라고요. 진짜요? 네, 동네 뒷산 이렇게 가다 보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딱 적절하게 처음에 좀 땀 좀 빼고 야트막한 산이지만 여기 힘드네 네. 싶은데 보면 조망 공간이 딱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한참 정상은 저 멀리 보이지만 올라가는 중에 잠깐 지금 깔딱고개 지난 다음에 좀 쉬는 중이다. 그럼 쉬는 중에 그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원래 등산을 하는 분들은 물을 마시고 올라가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물을 마시다가 좀 힘들어서 너무 많이 다시 먹었는데. 아랫길로 내려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그만해야겠다. 예, 그것도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개인 투자는 좀 이런 상황이 대응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좀 어려운 시장이 온 거죠. 드디어.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 우라가미 군요의 주식시장의 4계절 이야기하자면 봄이 네. 끝났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 네. 그 4계절 장세를 이야기하는데 봄이 뭐냐 하면 이게 아직 꽃도 안 폈는데 따뜻해지는. 괜히 기분은 좋아지는데 밖에 나가보면 사실 그렇게 뭐 아직 벚꽃 피려면 좀 남은 것 같고. 맞아. 그죠?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럴 때가 마음은 들뜨고 굉장히 좋은데 뭔가 데이터는 안 보이는. 봄바람 불어오는데 야경꽃은 안 핀. 이거 봄이야? 뭐 이런 기분이 들 때가 금융장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금융장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 실적은 죄송합니다. 개판인데 주가만 올라가는 거죠. 네. 저금리. 이런 시기가 금융장세라고 저희들이 부르고요. 그 금융장세 뒤에는 이제 중간 반락, 지금이죠. 잠깐 쉬는 시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오는 장이 정말 진짜 장인데 이게 실적 장세. 실적 장세가 뭐냐면 금리가 올라도 주식시장이 신경 안 쓰는 시기가 와요. 네. 왜?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네, 실적이 너무나 좋아지면서 특히 그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우리가 지금 주가도 사상 최고면 실적도 사상 최고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네. 근데 아직 애널리스트 전망을 보면 2017년 고점보다 올해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적다고 보거든요. 그런 이익 전망이 그때 우리가 너무 보수적이었어 하면서 갈아치우는. 그러니까 이익 전망의 상향 조정이 이어지는 시기가 출현하면 이게 실적 장세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이 장세가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금융 장세는요 모멘텀이 강하잖아요. 바닥을 치고 그리고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 이런 걸로 우리가 테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보이고 주도주도 딱 보이는데 실적 장세가 딱 개막되는 순간이 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은 산업이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거든요. 실적은 기업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경쟁의 구도
뭐 이런 거 따라 가지고는 네. 또 이게 회사 중에서는 어떤 때 이 호황에 나만 뭐 정말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한탄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맞아요. 그래서 그 저희들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승장에는 동조화가 깨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빠질 때는 옥석 구분이 없어요. 같이 빠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화이자도 작년 3월에 주가 폭락할 때 30% 빠지더라고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세계가 이렇게 얼어붙으면 네. 화이자라든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같은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야죠. 근데 펀더멘탈상으로 보면 이 회사들이 앞으로 좋아질 게 보이고 실제로 화이자라든가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아무튼 이런 회사들 주가가 다 올랐잖아요. 근데 그 패닉의 순간에는 일단 그게 아무도 안 보여요. 다 떨어지는 거죠. 그냥 다 떨어지는 거죠. 옥석 구분이 없고 삼성전자도 3만 전자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패닉 속에 굴러 떨어지는 순간에는 주변의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요. 공포. 그래서 저희들은 뭐 캐스케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폭포수 효과라고 저기저기서 들리는 물들이 합쳐지면서 나이아가라 같은 큰 폭포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 작은 정보는 하나도 안 들리고 이 회사는 정말 코로나로 인한 불황이 오더라도 좋은 회사야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세상은 망했어, 우린 끝장이야. 이것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들이 출현할 때는 동조성이 강화돼요. 그래서 좋은 주식, 나쁜 주식 할 것 없이 다 같이 빠져요. 근데 실적 장세 같은 시기가 오면 뭐냐면 안타깝게도 잠수함도 생기고 비행기도 생기는 거죠. 한 번도 물 밖으로 못 나오는 그런 주식을 우리 잠수함 그러거든요. 얘는 언제 우리 수면 밖으로 나오냐? 물린 상태로 계속 가는 건 이렇게 잠수함 주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잠수함. 네, 그리고 뭐 완전히 성층권을 향해서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F35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성층권 주식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갈라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강세장, 그리고 강세장 중에서도 특히 실적 장세일 때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장세일 때는 바닥을 치고 탁 올라갈 때는 용기 있는 자가 뭔가 귀한 주식을 얻는 그런 시기였다면 지금은 분석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수익의 격차가 조금 벌어질 수 있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실력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장세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은 아마추어가 프로를 가르치는 장세였고 이제는 프로들이 이제 좀 내가 좀 아는 게 나왔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세라고도 볼 수 있죠. 야, 지금 어쨌든 그럼 실적 장세가 곧 온다는 건데. 저는 4월에 오지 않겠나. 4월에? 네,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에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한 업종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야, 그 말씀은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좀 이따가 그냥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할게요.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공부를 하실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보고서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죠. 물론 책이 좋죠. 책이 네네. 좋은데 월가의 영웅 이런 책이 좋죠. 근데, 우리 함께 리뷰했던. 그 책 진짜 좋았어요. 저 특히 미국 본부장님 이야기할 때 정말 정말 내가 겪었던 일이 막 올올이 떠오르면서 그날 밤에 한잔 했잖아요. 그날 영상에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가 함께 찍은 상업 광고.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둘이 그러지 않아요? 이제 그런 미국 본부장님이 이거 왜 썼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에 좀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 이제 정말 실적도 보고 기업 좀 뭐랄까요 펀더멘탈도 좀 보고 이제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테마가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전기차 테마,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테마 이런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테마 내에서도 각계약진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대표적인 걸 하나 이야기하면 이번에 폭스바겐이 CATL한테서 2차 전지 배터리 조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2차 전지 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국 기업들이 되게 좋아 보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반격인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사실 오늘 2차 전지가 좀 많이 폭락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분석하는 방법에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드리자면 바로 매월 첫날 나오는 수출입 통계에 한 7페이지, 6페이지 정도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 14대 주요 수출 품목의 동향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요거 어디서 검색할 수 있는 거였죠? 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수출입 통계라고 구글링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좀 있으면 곧 이제 3월달 통계도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월 1일 날. 그쵸. 예, 이제 만우절 날 절대 거짓말 안 하는 통계니까 보세요.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수출 주요 품목의 수출 통계 및 동향이 나와 있어요. 이거 진짜 도움되죠. 무조건 봐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수출입 통계 보러 갔더니 옆에 또 각 산업에 대한 공무원들이 쓴 귀한 또 연구 자료들도 가끔 올라와요. 저는 얼마 전에 연초회 같은 경우에 하나 추천하자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특별 보고서가 아니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네네. 되게 다양한 보고서가 실리더라고요. 네. 이런 거 보면 야 여기 정말 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라가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어느 쪽이 지금 우리나라 수출 좋아진다 그러는데 어디가 주도하는가. 또 나빴다가 좋아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비유예요. 기억이 지금 숫자는 기억이 안 나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30%야. 굉장히 좋지. 야 반도체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작년에도 30%였거든. 그치? 작년 하반기에도 그렇죠. 계속 좋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절어 있던, 절거 있던, 갑자기 철강 수출이 30%다. 이러면 그럼 오라가. 사실은 실적 장세에서는 어느 게 더 좋아졌냐를 보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는 좋은 게 더 좋아진 거고, 죄송합니다. 포스코는 절어 있다가 좋아지는 그렇죠. 거라면 어떤 게 더 주가 반응이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분석이. 실적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주식은 안 올라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바로 네. 이런 관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켰느냐 아니면 낮아졌던 눈높이를 크게 올리는 전망이 나오느냐가 네.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실적 장세에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섹터는 어딘데요? 뭐 여러 가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유가가 올라오고 그렇죠. 금속 제품 가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확실히 지금 보이는 건 경기 민감 섹터, 시크리컬스라고 저희가 부르는 섹터들인데요. 네. 이 섹터들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을 하나 말씀드리면 조선, 조선, 해운, 해운, 철강, 철강, 화학, 화학, 정유, 종유. 은행 이렇게를 야, 보통 뭔가 약간 옛날 느낌 살짝 나네요. 예, 뭐 2000년대 주도주죠. 네. 그러니까 2000년대 당시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최상위를 다 점령하던 기업들의 랭킹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이제 2010년 또 2015년 이후에는 삼성전자 정도만 뭐 시가총액 순위에서 변동이 없고 맞아. 나머지 다 내려가고 대신에 우리 네이버, 카카오, 예, 뭐 또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이 쫙 올라오게 됐던 게 이 시장이라는 게 영원히 이것만 들고 가면 돼 이런 게 참 있으면 좋은데 없죠. 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실적 장세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에 영원한 건 없구나.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뀌진 않지만 그죠? 그거 바뀌진 않아요. 주도주 자체는 버텨줘야 장이 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빠진다. 아이고 다른 종목 안만 올라봐야 주가가 오를 수 있겠어요? 그것처럼 주도주가 살아있는 가운데 이 주도주를 좀 보강해주는 옆에 보조해주는 주장 옆에 부장이 이렇게 좀 붙어줘야 시장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해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보면 3,000까지 올리는 거는 주도주들의 힘으로 올렸다면 이제부터는 주도주도 좋지만 그동안 절어있던 시가총액은 크면서도 오랫동안 우리의 그 밖에서 눈 밖에 나 있던 그런 기업들이 올라오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또 실적 장세 속에서 더 고점을 만회할 여력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우리나라에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있는 뭐 반도체, 그렇죠. 2차 전지, 바이오 요 섹터는 지금 여기에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섹터들은 기본적으로 무너지면 큰일 나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투자자들은 아니지만 상당수 투자자가 이미 투자된 상태제.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주가가 빠지거나 이 기업들이 무너지거나 하면 사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제 그동안 예전에 주도주들 또는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온다 그래봐야 시장 지수가 빠지겠죠 오히려. 그러니 저는 주도주는 살아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화학 등등 우리나라 시가총액 최상위 상단을 잘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살아있지만 이런 기업들도 이제 순환매가 좀 도는. 그래서 이 실적 장세라는 게 지금까지 뭐 아주 좁아져 있던 시야들 되는 애만 간다. 막 이런 분위기에서 아니 이것도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시기인 거죠. 야, 그럼 향후에 이제 증시 상승을 만약에 한다면 그 실적 외에 또 다른 뭐 호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실 박사님 말대로 또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안 오른다면 뭔가 악재가 있다는 건데 악재는 좀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예상되는 호재는 건설 쪽인 것 같아요. 건설. 건설주도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상되는 호재라는 게 지금 별게 아니고요. 선거. 그러니까 내부 호재죠. 내부 호재인데 제가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묻는 분들한테 다들 제가 뭐라고 떠들고 다니냐면 상반기가 좋아요. 상반기 그러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막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니 6월에 종부세도 부과되고 양도차익과세도 강화된다니까 그 전에 다 팔아야 세금 적게 낸다는데 어떻게 상반기에 집값이 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돈 번 사람이 세금 좀 더 내는 건 10% 더 오르면 해결되는 문제다. 중과라는 것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료가
선거 전후에서 나온다라는. 그래서 모 후보가 예를 들어서 뭐 목동이다 목동, 아니면 여의도면 여의도다, 아니면 용산이면 용산이다, 이런 지역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이야기가 뉴스에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가 뭐 저기 보선에서 당선이 될지는 저도 뭐 모르죠. 모르지만 이 선거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다양한 개발 공약들은 또 내년에 지방 선거가 또 있잖아요. 그때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직으로서의 또 그렇죠. 그분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또 그래야 당연히 또 좀 어떻게 본다면 지속성 면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게 된다면 건설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는데 건설 그러면 건설에 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뭐 페인트 회사들부터 한번 목재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뭐 시멘트 할 거 없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건설 회사들이 그동안 되게 힘들었던 게 해외 건설이 굉장히 어려웠고 국내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주택 공급이 계속 준다는 이야기 많이 있었는데 이제 뭐 상기 신도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기 신도시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네. 우리 서울을 비롯한 양대 서울과 부산이라는 양대 지자체장 보궐선거에서 상당히 강한 개발 공약들, 뭐 당장 가덕도 신공항 문제부터 다양한 국책 사업과 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건설 분야에도 나쁜 소식은 아니다.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뭐 악재가 없는 건 아닌 게 일단 이제 호호사 담아라. 좋은 일이 많으면 나쁜 일도 많더라고요. 끊임없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제 나쁜 일,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뭐냐면 금리 상승이죠. 시장 이자율이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것만큼 주식시장 입장에서 사실 겁나는 일이 없는 게 지금 우리 시장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금융장세잖아요. 이 금융장세가 뭐냐 하면 결국은 경기는 안 좋은데 저금리 덕분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믿고 올라가는 장이잖아요. 근데 그 경기 회복의 전제가 저금리였는데 경기 회복의 전제가 무너져 버리면 중간 반락이 그래서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을 중간 반락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저금리 효과에 힘입은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금리가 막상 올라버리면 이 가격이 정당화되냐를 두고서 고민이 생기는 시기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끝없이 올라간다 이러면 저도 뷰를 접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우리나라 국고금리 10년이 이번에 이제 2%를 뚫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3% 4% 간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주식 안 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옛날에 비해 훨씬 떨어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1년에 1, 2% 성장이 이제 고쳐가 될 것 같은 나라인데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국고금리를 4%를 준다 그러면 저라도 주식 팔아서 4%짜리 채권 사서 그거 그냥 10년 들고 가면 저 노후 걱정은 해결되는데 그때 되면 또 국민연금 난 받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저 같은 투자자들은 일부겠지만 저 같은 50대 투자자들 또는 60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채권금리 올라온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이유가 그 정도 금리를 확정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뭐 딴 데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면 저는 시장은 4월 아까 이야기했던 실적 발표 시즌 속에서 1분기 실적이 좋아 보이니까 그 시즌에서 달려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지만 금리 상승이 너무 세게 가파르게 더 진행돼 버린다면 일단 좀 쉬는 게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금리 상승 앞에는 지금은 조금 약하니까 우리가 그때는 쉴 수도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점검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박사님 시장이 상승할 걸 보고 계시잖아요. 금리 상승이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저는 이제 디플레 전쟁이라는 책을 쓴 사람 아니겠어요. 이제 경제는 인플레가 나는데 임금은 디플레가 날 것 같다라는 게 제 걱정의 요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제 유가가 최근에 좀 오르고 있고, 그래서 뭐 미국의 이제 셰일 오일 기업들이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추웠잖아요, 텍사스. 그래가지고 가동을 좀 중단해 놓은 적도 있어서 유가가 오르고 있고 또 곡물 가격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다 사실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보면 완화될 문제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콘벨트에 옥수수 한번 심어서 6개월 뒤에 수확하면 다. 그 콘벨트가 얼마나 큰지 우리 알잖아요. 그거 가서 길 잃으면 굶어 죽어요. 얼마나 큰지 정말 말도 못합니다. 오하이오라든가 뭐 이런데 프레일이라는 지역들인데 그런 데는 끝도 없는 대평원이거든요. 맞아. 우리나라 한반도가 한 5개, 6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평야입니다. 제가 미국의 도로 이제 시를 벗어난 도로를 달려보니까 진짜 몇 달 시를 달리고 외진 곳에서 차 고장나면 큰일 납니다. 땅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좀 이렇게 큰 넓은 땅에 거의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농약을 뿌리는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지금 당연히 봄밀 수확이나 지난 겨울에 심었던 것들이 수확은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봄밀부터 시작해서 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가을까지 수확에 들어가는 것들을 더 많이 심는다든가 또 더 나가서 쉐일올 기업들 입장에서 작년에 국제유가 마이너스 되는 바람에 네. 다 마개를 닫아놨는데 마개 다시 열고 해고됐던 근로자들 불러와가지고 자 우리 한번 단체 체조도 한번 하고 국민 체조하고 자 기름도 뽑자 시작 이러면 몇 달 걸리지만 뽑잖아요. 뽑겠죠. 그러니까 결국 공급 능력 자체는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반면 반대편을 제가 이제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이 도현님이랑 저랑도 지금 우리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옛날 같았으면 어디 방송국 전문적인 스튜디오가 아니고서는 이 정도로 화질을 뽑는 기계들 없죠. 힘들죠. 이게 뭔 말을 뜻하냐면 모든 이 제품들 방송 장비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은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비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고 앞으로 소비 지출이 많은 품목들은 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얼마 전에 또 가격이 나 있죠. 맞아. 왜냐하면 생산성이 계속 향상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힘을 덜어주고 물건을 똑같은 기계로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생산성의 향상이 그동안 그렇게 끝없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2020년 불황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완전 고용이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3%대의 실업률이었잖아요. 자, 그게 왜 유지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생산성 향상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수많은 가전 장비나 촬영 장비를 봐도 와, 옛날에는 전문가용 장비보다 지금 저 가정에서 우리 유튜버들이 찍는 장비가 더 좋을 정도로 맞아. 기술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쉽게 만들어낸다면 기업 내에 분명히 유휴 인력이 생겼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효율이 개선되면 그렇죠. 옛날 기술을 갖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실 회사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왜 안 잘라내야 하면 경기 호황에 사람을 자르면 찍히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호황이고 뭐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호황에 우리가 생산성 혁신과 새로운 기회가 들어왔으니까 나 근로자 필요 없어 하고 사람을 자르면 대부분의 소비자들, 고객들이 저런 회사를 싫어할 거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장사도 잘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사람을 뽑지를 못할 망정 자르냐. 그래서 이 호황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유휴 인력들이 회사 내에 존재했던 게 아닌가. 근데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가 모든 명분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사람 잘라도 되는. 왜?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네. 급박한 위기가 와. 그래서 작년에 한 달에 수천만 명이 잘리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경기가 정말 그때 너무 나빠서가 아니라 그 타이밍을 기다렸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명분을 찾았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야 뭐 정부가 미국 정부가 1.9조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실업자들도 구제해주고 뭐 쿠폰도 주고 해서 다들 좋지만 이제 정상화가 돼서 재정 정책도 마무리되고 자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 그랬을 때 기업들 입장에서 너 네 자리 없는데라고 말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을까라는 걸 우리가 느낌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임금 인플레는 나겠나? 인플레가 날라면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야 소득이 올라야 인플레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원금 말고 그런 이전 트랜스퍼 인컴이라고 부르는 이전 소득 말고 자기의 근로소득이 앞으로 오를 수 있는가?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플레가 날 수 있는가? 사람 개개인의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소득 자체가 근로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또는 예전에 취직했었던 그 회사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점차 또 기계도 대체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이번 언택트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10년에 걸려 진행될 일을 이번 1년 만에 다 했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당장 물류만 하더라도 우리가 저는 이번 이런 그 택배 배송 문화 속에서 정말 옛날처럼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식당에 그 음식 날라주시고 서비스해 주시는 종업원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요즘에는 식당에 진짜 작은 식당에도 키오스크가 너무 많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 같았으면 엄청난 저항이 있었던 일들인데 모든 것들이 언택트와 또 사람들 모이지 마라 뭐 그러면서 배달로 가는 거는 좋은데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사라진 거는 우리는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회복될 것인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회복되면 인플레가 나겠지. 그 일자리가. 그러나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게 되게 무서운 게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있었는데 고용도 늘었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기술 혁신이 그렇게 많이 진행되고 생산성이 이렇게 향상되는데 동일한 노동력으로 더 많은 물건을 찍어내는데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번에 많이 해결된 거죠. 아, 불황에 털어냈구나. 그리고 이 털어낸 사람들은 다시는 좋은 일자리로 못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긱 일자리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인플레는 안 나겠는데? 그러면 인플레가 안 나는데 금리가 오를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전작 디플레 전쟁에서 썼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곧 올 수 있다. 아니, 진행 중 아니냐.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 수지 말고는 소득이 정말 늘고 있는가? 월급, 근로소득이 앞으로 늘어날 것인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근로소득인데 우리나라만 해도 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지금 일자리 쇼크인데 미국 같은 데는 정부가 뭐 여러 가지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정 지원금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는 데는 성공했죠. 그러나 경기를 살리는 것과 일자리를 회복시키는 건 어떨 땐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너무 그냥 국제유가 올라서 물가 오르네, 금리 오르겠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제가 지금 이야기했었던 스토리가 좀 무서운 거죠. 야, 아니 저도 주변에 이제 직장인 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위에 이제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사실상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잖아 대부분. 근데 그분들을 사실은 호황기는 자르기 힘들지만 박사 말씀대로 뭔가 그렇게 위기가 왔을 때는 충분히 잘라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뭐 특히 이번에 재택까지 하면서 일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구분해내기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사실 그 출장도 작년에 별로 거의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출장도 사실 안 가도 실제 실적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쓸모없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회식. 회식도. 그러니까 비용 절감으로 이익은 나는데 네. 그 돈이 뿌려지던 곳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기업은 효율적이 되니까 주주가 되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즉 경기는 안 좋아도 주식은 좋을 수 있는 세상에 온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단가, 비용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세상이 왔잖아요. 요 이야기에서 이렇게 마치면 너무 암울하니까 그러면 직장인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생분들은 좀 그 직장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좀 어떤 걸 좀 갖추면 좀 좋을까? 두 가지겠죠. 두 가지. 흔히들 노동시장의 미래, 일자리의 미래를 할 때 네. 가장 도움이 되는 보고서가 미국의 미국 노동부에서 나오는 10년 단위의 미국 일자리 전망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건 어디서? 예,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바로 됩니다. 네. 그러니까 US Employment Projection이라고 아마 검색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필요하시면 링크를 제가 또 여기 이렇게 밑에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해놓으면 되고요.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런 일자리 보고서의 최상단 앞으로 일자리가 10년 동안 가장 많이 생기는 일자리 리스트를 보면 첫 번째가 당연하게 컴퓨터 관련, 코딩 관련. 그래서 다른 전공을 하셨다 하더라도 최근 옛날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저도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옛날 제가 대학 때 배웠던 컴퓨터 언어랑 비교해서 지금 컴퓨터 언어가 훨씬 쉽던데요. 예. 정말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게 일단 참 편하니까 자신이 조금 그런 쪽 숫자적 감각도 있고 컴퓨터 조금 다루신다 생각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코딩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참 좋고 두 번째가 가장 많이 생긴 일자리가 노령화에 따른 헬스케어 관련된 일자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나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나 또는 각종 이런 여러 개개인들, 부자 노인들 도와주는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 도와드리는 그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퍼스널 케어 관련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제가 하나만 딱 이야기하자면 앞으로 제가 그냥 미래 예측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전부 백신을 다 맞아서 이제 다 옛날처럼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그러면 필라테스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10명이 같이 선생님의 구호에 따라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할까요? 저는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대1 강의들을 그죠 믿을 수 있는 또 서로가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양극화의 또 반영이라는 것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 없는 분들은 참 1대1은 힘들 수 있겠지만 이게 선진국 쪽에 나오는 친구들이 퍼스널 케어, 퍼스널 트레이딩 이쪽이 엄청나게 그 호황이랄까 이 앞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쪽의 일자리들을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 왜 그러냐 하면 컴퓨터라든가 헬스케어 쪽에 고소득 일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소득 일자리가 하나 생기면 이 사람이 되게 바쁘잖아요. 시간당 임금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세이브해 줄 수 있는 다른 분들을 고용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편견도 이제 많이 사라졌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집에 우리 어떤 분들 모셔가지고 집 청소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와이셔츠 입고 왔는데 와이셔츠 집에서는 옛날 맨날 저희가 다렸잖아요. 근데 요즘 누가 다립니까? 다 그냥 우리 세탁 편의점 비슷한 데다가 와이셔츠 하나당 1,000원, 900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주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이전보다 행복하거든요. 잘 못하는 걸 제가 맨날 와이셔츠 다려봐야 2줄 생기고 3줄 생기고 혼나고 그랬었는데 땀 뻘뻘 나고 여름에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을 남에게 외주함으로써 그 개개인들이 되게 편해지는 것처럼 그런 일자리들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게 될 때 가장 비전이 없는 건 단순 반복 육체 노동이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제조업 일자리가 줄 거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런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에 컴퓨터라든가 첨단 산업의 일자리는 당연히 늘 거고 여기서 파생되는 개인적인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그런 일자리들에 대한 선호들은 앞으로 굉장히 강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거 두 가지 생각나는 게 이게 어쨌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1:1 헬스케어 쪽으로 갈 것이고 여유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강좌를 듣는 쪽으로 많이 빠지겠네요. 그렇게도 하고 또 홈트도 많이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우리 홈트 지금 저도 하는데 제가 아직 돈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그 일자리에서 두 가지 컴퓨터 이제 코딩 같은 쪽이랑 헬스케어 쪽이 이제 핫하다는 건데 그쪽으로 아무래도 일자리 계속 늘어날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단순 노동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 일자리는 계속 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걸 탓하기보다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걸 갖추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게 훨씬 건설적인 그럼요. 그 미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앞나라를 보는 게 또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노동부 같은 데서 나오는 일자리 보고서를 보는 것들이 앞으로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느냐를 판단하시는 데도 도움 되니까 학생분들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필요한 일자리가 있는데 꼭 내가 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당장 해야 될 것만 이제 하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그 시장에서 좀 도태될 수 있다. 그럼요. 네. 저는 뭐 애널리스트로 출신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애널리스트나 작가는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반복 작업이 잘 없잖아요. 맨날 매일매일 출근해서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작가님 같이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미래가 막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기계는 반복 작업을 굉장히 카피를 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가장 좋은 일자리 중에 하나가 은행이었잖아요. 저도 은행 출신입니다만. 근데 어느 은행을 가보셔도 저기 우리 금전 출납하는 캐셔분들 예전에 8명씩 10분씩 앉아 계시던 그 큰 지점에 앉아 계시던 캐셔 일자리가 지금 한 분이나 앉아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금전 출납기로 또는 우리 카뱅, 토스 이런 걸로 다 이체를 그냥 알아서 그 자리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흐름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기계가 카피하기 쉬운 단순 반복 일자리인가 아닌가? 이게 일자리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의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자리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